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빅데이터와 산업 연계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한상태 호서대학교 교수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교수님은 현재 한국자료분석학회 회장, 한국통계학회 부회장이십니다. 그럼 한상태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자리에 또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조금 일찍 도착해서 우리 김광순 원장님하고 또 그 충남도 미래성장과장님하고도 잠깐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정 대표님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그 제목 빅데이터와 산업 연계 방향은 특히 도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특히 과장님께서 생각했던 그런 주제 제목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키워드가 이제 빅데이터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산업 연계라고 하는 방향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앞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왜 이런 고민이 시작이 될 것인가 하는 얘기부터 제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죠. 21세기라고 하는 것이 제가 표현을 지식사회, 날리지 또는 지혜 또는 지능사회,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용어지 않습니까? 사실 이 슬라이드는 제가 무려 99년도니까요. 23년 전에 생각한 슬라이드입니다. 그때 이 얘기를 제가 처음에 한 게 서울에서 본 당시는 주택은행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 주택은행이 국민은행하고 이렇게 합쳐지는 과정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은행장이 김정태 행장님이셨고, 그래서 두 개를 합쳐졌을 때 그 당시에 뭐냐면 CRM이라고 하는 고객관계관리, 그것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제가 되게 젊은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어쨌든 제가 그 중앙일보사에서 공개 강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랬더니 그것을 그 주택은행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듣고 저를 이제 거기에 자문을 활동을 좀 하면서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시작을 하게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가운데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고 정보라고 하는 게 있고 지식이라고 하는 용어를 세 개를 표현을 해놨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이 많은 분들한테 제가 여쭤봐도 뭐 이런저런 외부 강연을 조금은 한 편인데요. 정보와 지식이 어떻게 다르냐. 그때 90년대 후반에 보면은 지식 정보화 사회 또 지식인으로 당시에 이제 심형래 이런 사람이 선정되고 그랬던 과정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정보와 지식을 구분할 줄 아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책에도 되게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고. 근데 저는 그냥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느낀 건데 99년도 10월 27일입니다. 이제 잊을 수도 없는데 그때 이제 서울 외환은행에 가서 제가 뭐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차를 타고 여기서 가는데 그때 많은 노는 벼가 베어져 있고 아직도 벼를 안 벤 곳도 좀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그냥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는 것의 밑에 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벼를 그냥 안 드시죠, 그렇죠? 왜 안 드시냐면 그게 날 것이기 때문에 안 먹는 거거든요. 요리가 되어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벼를 어떻게 하냐면 가공 처리합니다. 벼를 가공 처리하면 얻어지는 산출물이 나와요. 그걸 쌀이라고 하는 거죠, 쌀. 네. 근데 우리가 생쌀을 먹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쌀을 갖다가 되게 다양하게 활용을 합니다. 밥상 위에 밥을 지어 먹기도 하고 명절 때 떡을 지어 먹기도 하고 그리고 술을 빚어 먹기도 하고 과자로 만들기도 하고 즉 쌀을 활용하여 축적된 독창적 기술들이 있어요. 노하우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쌀을 활용하여 축적된 노하우가 바로 밥상 위에 밥이고 떡이고 이런 거죠. 세 단계가 있는 거죠. 바로 이 날것인 걸 갖다 데이터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생각하실 때 보면은 은행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거래를 하면 카드를 긁으면 이렇게 중앙으로 가지 않습니까? 뭐 일정 부분의 바이트를 가지고 비밀번호 누르면 주인 맞다 해서 이제 찾을 돈을 도로 내려주게 합니다. 그런 게 기록이죠. 거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거래라고 하는데 은행을 운영하는데 오늘 돈이 얼마 들어왔고 얼마 나갔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런 거를 이 데이터를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운영계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용어들을 쓰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그거는 그냥 모은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 앞서 얘기했던 쌀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은 그 데이터가 날 것이니까 거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뭐 마사지도 하고 목욕도 시킨다 그래서 데이터 클린징 앤 마사징 이런 용어를 쓰는 거거든요. 정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가공 처리해서 얻어진 산출물 이게 정확한 정의입니다. 정보에. 그럼 그런 그 데이터를 가공 처리해서 얻어진 산출물 정보를 저장 이거를 기업에서는 정보계 DB라고 하는 DW라고 하는 용어로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구축하려고 하는 노력이 90년대 후반부터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여기 이재용 대표님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은행 거래를 할 때 뭘 만들어요? 신용 점수 이런 걸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 세 번째 단계에서 그러니까 그 데이터 정보를 활용하여 축적된 노하우가 정확한 정의예요. 지식이라는 게. 그 정보를 활용해 축적된 노하우. 그래서 신용 점수 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걸 지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지식을 만들어주면 그거를 뭘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텔리전스라는 게 그 다음 단계 이야기다라는 걸 23년 전에 제가 처음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그 출발은 뭐냐면은 이제 데이터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로부터 데이터를 가공 처리해서 얻어진 산출물 정보를 활용하여 축적된 노하우 지식.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일기예보를 할 때 풍향이 어떻고 바람의 방향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그런 것들이 내일 비 올 확률 80%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기예보에 보면. 그것은 정보입니다. 그 날것인 데이터를 가공 처리해서 얻어진 산출물. 그런데 그런 얘기를 인간들이 계속 접하면서 비올 확률이 50%가 넘으면 우산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는 지식인 거죠. 그것이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을 제가 먼저 던지냐면요. 그 아랫단으로 내려와 보면 사회 부의 원천이라는 게 예전엔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다라고 하는 이제 지본사회 개념. 이건 뭐 많이 들으실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자본사회는 이제 돈이 왔다다 이런 개념으로 넘어오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사는 사회를 뇌본 사회라고 하거든요. 뇌라고 하는 거죠, 머리. 즉 우리 머릿속에 들어 있는 정보와 지식이 부의 원천이 되는 사회 이런 거죠. 지금 이런 사회는 물건 만들고 이러는 일을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보시면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것들의 구조가 등장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는 그래서 뇌본 사회, 뇌 속에 있는 정보와 지식이 부의 원천이 되는 사회. 그래서 지식 사회 또는 지능, 인텔리전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도 나오고요. 인공지능이라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이런 용어들이 등장하는 것은 너무도 예상됐던 일이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제가 23년 전에 처음으로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넘겨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많은 부분이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숫자라고 하는 거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오늘도 지금 수에 의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의 기본적인 출발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재 살고 있는 그 지능 사회, 인텔리전스 소사이티라고 하는 이런 뇌본 사회라는 개념에서 그 출발이 바로 정보와 지식이 부의 원천이 되는 경쟁이 되는 사회의 출발은 데이터고 그래서 그 데이터라고 하는 게 어떻게 우리한테 다가왔는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접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데이터의 처음 역사는 메소포타미아의 5,000년 된 점토판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29,086, 뭐 37, 뭐 이런 게. 그래서 보리 29,806자를 37개월에 걸쳐 쿠심이 받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점토판의 기록이 예를 들어. 이게 뭐냐면 당시에 국가라고 하는 큰 조직을 위해선 수치 정보의 기록인 데이터에 대한 마인드, 그거에 대한 기술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의미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래에 있는 참고 책을 보시면 사피엔스라고 되게 유명한 거죠. 여러분들 이런 것의 그 출간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풀려서 우리가 해외 여행이라는 걸 많이 하는데 저도 유럽을 다녀봤고 많은 분들도 다녀오셨는데 가보면은 사진 찍는 데가 뻔하죠. 뭐 성당 아니면 뭐 시계탑 이런 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 저 우측에 있는 게 스위스 베론의 시계탑인데 되게 유명한 거죠. 유럽의 전 도시가 그 당시에
재정 지출을 과도하게 하면서도 최고급 시계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게 시간을 나타내는 측정이거든요. 이런 설치 경쟁에 모든 나라들이 뛰어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 시간을 수치화, 수량한다라는 게 그 도시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기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럽 여행에서 보는 거고요. 이런 시계탑의 열기가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이전부터 한 500여 년 이전부터 열기가 있었고 그 증거가 지금 우리한테 시계탑이라고 하는 거로 다가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계탑 건설에 너무 열중해서 뭐 재정이 파탄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즉 시간을 수로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데 과도하게 집착했던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수치 기록이 과학 발전에 큰 영향을 주는 거죠. 여기 아래 제가 참고 문헌을 언급해 놨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볼 수가 있다. 제가 수량화 혁명이라고 하는 거를 두 개 용어를 제가 오늘 말씀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1의 수량화 혁명이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 한번 이렇게 펴 보실래요? 자, 그래서 하나, 둘, 세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희가 태어나면 애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를 제일 처음에 어린애 데리고 나가면 너 몇 살이니 물어볼 때 대답 못하면 엄마들이 흥분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부터 우리가 숫자를 사실은 접하는 거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셨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왜 다섯이라고 생각하세요? 원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네. 그런 거 같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보면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이 닫히죠? 닫혀 있어서 다섯인 겁니다. 사실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이 열리죠. 그 손이 열려 있어서 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홉은 호비 하나를 말하지 않습니다. 열에서 하나 부족해서 아홉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덟은 열에서 둘이 부족해서 여덟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쨌든 자연스러운 사고의 발생에서 일어난 거지 그냥 만들어진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거죠. 어쨌든 여기 보면요. 이 제1의 수량화 혁명을 전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로마 문자라는 게 있죠. 로마 숫자가 왼쪽에 보이죠. 시계에도 가끔 보이죠. 예전에 이탈리아 그 당시 거기에 로마가 지배를 할 때죠. 메디치가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가구입니다. 이 되게 부자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 돈을 관리하는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맨날 이렇게 매달 해오면 이게 틀리는 거예요. 이게 왜 틀릴까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가 그 옆에 아라비아 숫자라는 게 보이시잖아요. 우리가 늘 보는 지금 하나 둘 셋 셌던 밖에 나가봤더니 상인들이 아라비아 상인들은 저걸 쓰고 있는 거예요. 특징이 있죠. 1부터 9까지는 한 자릿수입니다. 그 옆에 로마 숫자는 한 자릿수가 아니죠. 자릿수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합산하는데 항상 자꾸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언어를 버리고 미국 언어를 받아들인다. 이건 어마어마한 문화적 혁명이라고 좀 보거든요. 이 숫자를 더군다나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거에서 그래서 이제 아라비아 숫자는 아실 거예요. 뭐 0이라는 숫자가 인도에서 기원되고 이런데 이런 거를 북위에서 사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타 문화권의 숫자를 자기네 로마 숫자를 갖다가 보다 더 앞서서 받아들인 이거는 제가 보기엔 대단한 문화적 혁신이었다. 이게 일종의 전 유럽에 확산이 되고 실질적 숫자로 인류 세대의 문화적 혁명을 가져왔다. 저는 이게 수치적 혁명의 첫 번째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숫자 체계가 부실하면 과학 발전이 어렵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땠는가 이런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내 본사에 우리가 부의 원천이 되는 경쟁이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데이터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부분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라는 걸 같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론조사죠. 세종대왕이십니다. 거기에 그 옆에 있는 게 보시면 좀 01로 제가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의미가 있죠. 01이 뭡니까? 디지털 코드잖아요. 컴퓨터 키면 1이고 끄면 0이잖아요. 그렇죠? 01 코드를 제가 해놓은 겁니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무려 표본 크기가 17만 명. 지금도 이렇게 요번에 출구조사 7만 3천 샘플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샘플 사이즈입니다. 세금 개혁에 대해서 이제 양반들이 반대하지 않았겠어요. 그것을 개혁안을 찬성 반대로 해가지고 개혁에 반대인데 데이터에 무릎을 꿇게 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최초의 여론조사입니다. 우리나라에.
또 하나가 이런 게 있죠. 세계 최초라고 해서 이분 참 대단하세요. 치국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비가 오면은 그 밭이 있고 아스팔트 길이 있고 여러 가지 도로가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밭은 물이 이제 스며들어 내려가니까 재는 데마다 비가 온 정도가 다 다른 거예요. 변동폭이 큰 거죠. 변이가. 그것을 생각한 아이디어가 뭐냐면 집에서 쓰는 그릇을 갖다 놓으면은 어디다 놓더라도 고이는 양이 거의 같을 겁니다. 비가 오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릇으로 재면 어디서 재든 안정한 결과를 준다. 땅을 뚫으면 땅 종류에 따라 스며든 정도의 변동이 큰 거죠. 그걸 생각해서 이 치국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측정과 관련되는 문제인 거죠. 되게 뛰어난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처음 보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한성순보, 한성주보, 시직 이게 물가지수 지금도 통계청에서 하잖아요. 우리가 40여 개 도시 560개 품목을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니까요. 이게 보면은 그 당시도 36개 품목이 쌀, 미역, 소금, 철수, 대추, 밤 지금하고는 좀 다르지만 1883년도 10일 간격으로 그 이후에는 7일 간격으로 이런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수치적 그런 열기를 갖추고 있었다. 요새 빅데이터니 데이터 사이언스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원래는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게 스테이트. 근데 정확하게는 이제 주정부를 의미합니다. 거기서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데 또는 주정부를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수치 정보가 필요한 거죠. 인구는 얼마나 되는가? 그다음 뭐 생산량은 얼마나 되는가? 전쟁이 나면 군인을 쓸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에 거기서 우리가 이제 확률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A 똑같은 입장에서 A 회사에 지원하면 입사 가능성이 80%인데 B 회사에 입사 가능성은 30%라고 하면 A 회사에 지원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간단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이 적용되면서 이제 스테이트에서 스태티스틱이라고 하는 국가 플러스 지식 체계라고 하는 숫자 지식 체계가 결부돼서 통계학이라고 나옵니다. 거기서 컴퓨터라고 하는 발달로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 그래서 빅데이터가 다시 시작되는데 원래 데이터의 시작은요. 통계라고 하는 용어에서 보듯이 뭐냐. 국가 주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아주 대규모의 데이터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원래 출발의 시작입니다. 통계학이라는 것. 그것이 이후에는 좀 더 과학적인 측면에서 뭐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실험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스몰 데이터죠. 굉장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은 활성화가 되었어요. 보통 이런 얘기도 질문을 합니다. 조사할 때 몇 명 조사하면은 좀 믿을 만한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죠. 그래서 그럴 때 1000샘플이 상식적 기준입니다. 그리고 실험했을 때는 몇 개 정도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걸 100샘플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뭐 어디에 나와 있는 정확한 기준은 아니지만 제가 여러 가지를 종합화했을 때 사회에서 통용되는 기준이 저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가 출발이고 최근에 우리한테 다가온 거는 다시 리바이벌된 모습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많이 그런 얘기를 하죠. 빅데이터 그러면 뭐 데이터의 양이 거대하고 형태도 다양하고 기존 방법으로 수집, 저장, 분석이 되게 어려운 데이터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에도 보면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규모 자체가 볼륨이 크다라는 거죠. 그 저장 용량은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얻어진다. 속도면이고 되게 다양한 형태로 숫자뿐만 아니라 문자, 이미지, 영상 등. 그리고 그런 것들은 되게 복잡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벤더들 기업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서 뭐 가치 창출을 하겠다. 그냥 이런 얘기들을 떠들고 다닙니다. 벤더들이. 제가 이 얘기를 통계청 가서 포럼을 하는데 어떤 분이 해서 제가 토론을 좀 부탁을 해서 갔을 때 난 동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에 제가 여기 저 호서대학교 올 때 97년도에 왔거든요. 그때 제가 용산에서 조립 PC 80메가바이트를 204만 원에 가지고 왔어요. 80메가라니까 80메가 그 당시. 그 200메가면 뭐 하늘 같은. 그 당시에 200메가는 굉장히 큰 용량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거는 큰 용량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크다라고 하는 볼륨이 다른 시점에서는 별거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정의는 나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한 시점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넓게는 이런 식의 정의는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그래서 빅데이터의 빅은 빠져야 됩니다. 그냥 데이터로 앞으로 통용돼야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넘쳐나는 범람하는 데이터 정보,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안 해본 것들이죠. 능력이 부족해서, 통찰력이 부족해서, 뭐 이런 것들을 종합화해서 정의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반해서 스몰 데이터는 앞서 얘기했던 조사나 실험, 이런 것들이죠. 되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입니다. 조사 실험 데이터가 이건 필요 없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되게 웃기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했을 때 그것이 이후에도 그런 유사한 모습이 재현돼야 그 결과를 가지고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조사한 건 이런데 내일 조사한 건 완전 다르고, 그 어느 걸 믿어야 되나?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재현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큰 약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랬을 때 그 빅데이터에서 대표성을 갖게 일부 뽑아서 나온 결과와 빅데이터를 통해서 나온 결과가 유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빅데이터라는 건 전체를 잘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믿고 우리가 지식화해서 쓸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런 재현성에 있어서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앞서 한 얘기가 같습니다. 볼륨의 문제는 뭐 다 아시, 이런 거 자주 접하실 수 있겠죠. 뭐 동영상 음악 뭐 이런 다양한 속도면도 그렇고요.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제가 물음 표시를 해놨는데요. 그냥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비슷한 말이죠. 이런 얘기를 제가 90년대 후반부터 얘기를 늘 하고 다녔던 부분이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그 당시는 대용량 데이터라는 용어를 많이 썼고요. 그 대용량 데이터를 통해서 거기에 지식을 찾아낸다.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은 캐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98년도에 경북대학교에 가서 이제 대학에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처음 얘기를 했을 때고요. 그 이후로 모든 대학에 그런 것들이, 그 당시 되게 그 반발이 심했어요. 대학에서 이런 커리큘럼이 좀 들어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후에 삼성 러닝센터 이런 걸 한 10년 이상 이런 교육을, 그때 이제 책을 제가 개발을 했었는데, 그게 어쨌든 전국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서울대부터 저 포항공대까지 그런 데이터 마이닝 방법 처음 나온 책이다 보니까 그들이 많이 독자들이 읽어줬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보와 이제 지식을 추출해서 그것을 잘 활용하는 그런 기술, 뭐 이런 형태로 국가전략위원회에서는 해놨는데, 뭐 비슷한 얘기들은 많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용어는 되게 이런 거죠.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데이터를 확보하는 문제고요. 그것을 좌측에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를 얼마나 잘 저장하느냐, 관리하느냐, 또 처리하느냐, 유용하게 분석하고 그것을, 뭐 요새는 시각화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들, 종합적인 이제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표현,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뭐 이런 다양한 용어를 쓰는데, 저희가 보기엔 이런 거예요. 도메인 날리지라는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도메인 날리지는 자기 전공 분야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리학을 했다, 또는 경영학을 했다, 또는 의학을 했다,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도메인 날리지, 자기 전공 분야에는 그 해당 분야에 맞는 데이터들이 다 있거든요. 의료 쪽은 의학은 의학대로, 경영은 경영대로, 그렇죠? 예. 공학은 공학대로 그런 데이터들이 얻어지는, 그러니까 자기 전공 분야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융합 인재가 돼야 되는 구조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그래서 경제학, 통계학, 심리학 등 다문학,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제대로 바라보는 시각이나,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그래서 인문사회적 소양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기 얘기를 잘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이런 것들이 스토리텔링이죠. 예. 그런 것들이 세 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예전엔 뭐 이런 데이터,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이 연배가 일정 부분 되실 것 같아서 조금 과거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이 소녀시대라고 하는 데이터죠. 그래 최근에 해서 물음표를 해놓은 겁니다, 제가. 예. 최근은 아니에요, 이분들이. 예. 지금 요새 블랙핑크 이런 사람들이 더 최근입니다. 뭐 이런 트위터. 그리고 위에와 아래와 다른 건 이 휴대폰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진 거죠. 그럼 먼저 스몰 데이터라든지, 저도 예전에 이제 그 뭐 MBC 그 국회의원 총선 이런 것들을 좀 제가 관여해서 참여하기죠 한 적도 있고 그런데요. 이번 결과입니다. 예. 사회 여론조사죠. 보통 이제 조사 시장의 그 전체 규모에서 이 공공과 관련되는 것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15, 6% 정도 선이고요. 마케팅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80% 가까이 됩니다. 매출 기준에선.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미디어와 관련되는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스몰 데이터의 그 하나의 예죠. 예, 이건 뭐 그렇게 그래서 보통 아까도 조사 샘플 보통 뭐 언론에 많이 보도되지 않습니까? 뭐 1,000명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95% 신뢰 수준에서 오차의 한계는 뭐 몇 점 몇 퍼센트 포인트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또 하나가 이제 앞서 그래서 이제 마케팅 관련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이해하실 것 같은데 예전에 맥주가 몇 가지가 있었죠? 두 가지 주로 했죠. 오비 맥주하고 크라운 맥주. 원장님 기억하시죠? 그치? 그때 주로 뭐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배가 한참 위시더라고요. 그 그때 크라운 맥주가 되게 그 보통 매출 시장 이제 뭐 그 뭐라 그러나 이제 그 영업 시장 자체가 이제 점유율 이런 것들이 오비가 좀 월등히 높았던 시절이고 그러니까 크라운에서는 좀 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크라운에 있는 사실 과장의 생각입니다. 과장의 생각에 소비자들은 이 중요한 맥주에 대해서 느끼는 속성이 뭘까 이런 거죠. 저는 구미에 있는 오비 공장도 가봤거든요. 뭘 것 같으세요? 맛입니다, 맛. 맛. 그래서 광고에 보면 시원한 맛, 상쾌한 맛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 그 통계적으로는 요인 분석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통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발견. 두 번째 발견된 속성이 뭐였냐면요. 물이었어요. 깨끗한 물. 그럼 그 당시에 페놀 사건 터졌을 때예요. 아시죠? 우리나라가 그 수돗물 먹으면 좀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 한참 등장하던 시절인데. 그래서 깨끗하다가 색깔로 뭐죠? 흰색이잖아요. 흰색이 영어로 WHIT이잖아요. 근데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알파벳 제일 처음에 배울 때 제일 짜증나는 게 W만 두 번 꺾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W를 때려만 봅니다. 그럼 뭐가 돼요? 남는 게 HIT, 화이트라는 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때 처음 등장한 광고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하 강천수에서 뽑아 올린 깨끗한 물로 만든 맥주 화이트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기억되시죠? 우리가 그런 제품을 하나 만들어내는 것도 이런 통계조사가 뒷받침돼서 이루어진다는 걸 볼 필요. 이게 데이터에 의한 만들어지는 모습이죠. 가운데 카스 제가 이거 싫어합니다. 천안 쌍용동에 있는 카스 맥주집에서 이 얘기를 해주고 제가 맥주 5병을 공짜로 얻어먹었습니다. 우리과 교수님하고 두 분이. 그리고 13고래를 기념으로 저를 만들어줬어요. 자, 키 달라 그러더니 싫어합니다. 제가 2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 친구들이 카스에 오래 근무한 친구들도 있는데 카스가 왜 카스인지를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원장님 카스가 여기 옆에 앉으시면 저랑 얘기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카스가 그렇죠. 이 대답이 제일 많아요. 카에서 카스라고. 그런데 원래는요. 카스 맥주의 맨 아래 그 빨간 글씨가 좀 보이는 저게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그 캔으로 한번 보세요. 빨간 글씨가 맨 아래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보이죠. 100% 비열 처리 맥주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카스의 C는 콜드 필터링의 약자입니다. 빙점 여과 방식, 비열 처리 방식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카스에 있는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 최첨단 기술이란 뜻이고요. 세 번째 S는 스무스드 테이스트, 부드러운 맛이라는 뜻이고요. 맨 마지막 S는 satisfying feeling, 만족하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첨단 기술인 비열 처리 방식으로 만들어 부드러운 맛을 줘서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맥주가 카스예요. 정확한 표현은. 근데 카스에 있는 사람이 이걸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 저만 알고 있더라고. 이 얘기를 해주고 진짜 맥주 5병을 공짜로 제가 얻어먹었습니다. 싫어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제품명이라든지 또는 그런 이면에는 바로 조사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조사의 트렌드에 맞춰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즉 데이터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스몰 샘플에 이거 외에도 뭐 되게 다양한 얘기가 많은데 제한된 시간에서 좀 넘어갈게요. 조금 이제 사이즈를 빅데이터로 넘어왔어요. 스몰 데이터에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박 실장님한테 연락을 받은 건 여러분들 오시는데 어렵게 하지 마시고 뭐 쉽게 재밌게 해달라는데 글쎄 재밌으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냥 그냥 이해되시면 됩니다. 이해 안 되면 짜증 나는 거니까요. 여기 제가 빅데이터라서 CRM은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고객 관계 관리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과일 가게 아주머니와 동네 사람들 그랬는데 그 아주머니가 계시죠. 어느 분이 물건 파시는 분인지 과일을 앞에 놓고 있어요. 저분이 말을 던지죠. 영숙이 엄마 사과 사러 오는구만. 이거 되게 두 가지 키가 보이죠. 저 과일을 사러 온 사람이 영숙이 엄마라는 걸 알아요. 이분은. 그리고 사과 사러 온다는 것도 알아요. 동네 한 50가구 살면 누구누구 이름 다 알아요.
근데 롯데마트에 한번 복잡할 때 가보시면 월마트에 가보면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거기에 누구 엄마 누구 사러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코드도 찍고 이런 기록으로 거래 기록들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거와 다른 또 다른 체계적인 모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데이터가 제일 처음에 시작은 고객과 접촉이 자주 이루어지는 그런 데서 데이터의 수집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금융 쪽 아시죠, 그렇죠? 그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우리가 금융 거래하는 건 뭐 보험사, 증권, 그건 통신 쪽이었어요. 통신 쪽은 2년 되면은 SK가 KT로 옮겨갈까봐 이제 조심하고 그런 걸 이탈 고객을 방지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기울인 거죠. 또 유통정,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데이터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떤 마트 가면은 요거 작성해 주시면 기프트 뭐 드립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음식점에 가 보면은 유명되면 삼성 카드로 결제하면은 10% DC해 드립니다. 뭐 그 데이터를 얻는데 그 10%의 돈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그런 것들이 이제 인구 사회적 고객 정보고요. 그다음 기록 정보 그걸 이제 묶어 가지고 이제 키 변수를 가지고 묶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거죠. 그런 것들의 이제 하나가 언론에 나온 게 이런 거죠. 마포구 서교동 공공갈비에서 카드 결제 시 10% 할인되는 쿠폰을 드려요. 카드사에서 보낸 메일이다. 오 신기하다. 다 내 단골집들인데. 그러니까 카드사들이 고객의 사용 패턴을 아주 손바닥 들여보도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고객과의 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는. 그래서 전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할머니들 이런 분들한테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쿠폰 보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치? 그분 열받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매출이 전월 대비 80%까지 증가했다. 이건 뭐 삼성카드에서 있었던 거고 조선일보에 난 기사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더 데이터 사이즈가 굉장히 클 거라는 건 이해되시죠, 그렇죠? 지금도 은행에 돈 찾는 사람들 많아요. 카드 긁고 있는 분들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 쌓여지는 게 월마트 하루 거래 건수가 얼마예요? 수천만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비교가 되지 않는 앞서와 다른 굉장히 데이터 사이즈가 큰 것들이다. 전체에서 지금 데이터 숫자 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5% 이내입니다. 5%가 아닌 95% 이상은 수치가 아닌 데이터들인 거죠. 그러니까 비수치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관련되는 새로운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인 거죠. 이 얘기를 제가 한 것 벌써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그 10년 전에 지금 이제 온 동네가 다 떠들고 있지만 그래서 텍스트, 이미지 등등 이 데이터가 뭘 것 같으세요? 그 미국 대통령 오바마라고 하는 분 계시죠? 그분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수락연설한 겁니다. 수락연설을 해가지고 보면은 뭐 프라미스 약속하겠다, 뭐 할 거다. 맥케인은 이제 그 당시 경쟁자였죠. 그래서 그분이 수락연설할 때 많이 사용된 단어는 글자가 크게 되어 있고 이런 걸 이제 뭐 요새 워드 크라우드 분석이니 이런 말로 이제 좀 보편화되긴 했는데 사실은 뭐냐면 문자 데이터에 대한 빈도표인 거죠. 빈도표. 우리 여기 지금 참석한 분들이 뭐 남성분은 몇 명, 여자는 몇 명 이런 게 이제 빈도표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문자 데이터에 대한 빈도 분석을 해놓은 모습이다. 뭐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이제 조선일보에 나오기 등장합니다. 이 이전에 요새도 이제 보이시는 분이세요. 예. 그래서 뭐 그 당시도 사용하는 게 소통 우리 뭐 이런 게 같이 이래 다 비수치 분야고요. 또 이렇게 구글 저는 이 구글은 정말 대단한 기업 같아요. 이 세계는 얘네들이 다 좌지우지할 것 같아요. 저희가 보면 제가 검색어를 BAYIS라고 쳤잖아요. 원래 BAYES를 치려고 한 거예요. 저희 전공 분야에 보면 베이스 정리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정리가 있거든요. 그 우리가 로스쿨 가면 이제 법과 통계에서도 저 사람이 살인자가 맞냐 틀리냐 이런 걸 이제 확률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친자 확인 소송 그럴 때도 쓰는 정리인데요. 그랬더니 아래 이렇게 떠요. 이것을 찾으셨는데 베이스어렴이라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타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은 거죠. 그런 것들도 데이터로 다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엄청난 애들이죠. 우리나라 검색어 쳐보세요. 안 뜹니다, 안 뜹니다.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가 버티는 이유는 뭐예요? 한국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거거든요. 미국에 가보면은 그 세스코리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럴리 전 직접 가봤는데 그 통계 소프트웨어로도 유명하고 굉장히 잘 돼 있는 회사입니다. 캠퍼스 거치 이렇게 큰데 그 건물을 너무 잘 지어놨어요. 그거를 일종의 약간 그 벤치마킹해서 만든 게 구글 건물이지 않습니까?
구글 건물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게 네이버 건물이잖아요. 그 분당에 있습니다. 전 여러 번 가봤는데 거기 보면 거기엔 그런 거예요. 문화라는 걸 입힌 개념이거든요. 안에 들어가 보시면 그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집보다 더 편안한 공간. 뭐 집보다 어떻게 편안하겠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런 이미지, 컨셉을 좀 갖춘 거죠. 어쨌든 이런 것들도 수치가 아닌 것들이죠. 이게 접니다. 점죠, 그렇죠? 네. 비슷한 사람, 저 맞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LA에서 있을 때 그냥 좀 찍은 사진인데. 그래서 뭐 선배님 잘 계시죠. 뭐 이러죠. 이 친구는 지금 이제 국민카드 임원으로 있는 친구. 아래는 최근에도 반대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는 유덕환이라는 후배입니다. 일단 이런 것들 약 22억 명 정도가 지금 하고 있다 그랬죠. 작년 11월 정도 기준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수치 데이터인데요. 그 이 빅데이터 관련돼서 실질 사례를 굉장히 의미 있는 사례를 제가 하는 게 저 우표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오스티아. 저도 이제 가본 겁니다. 빈이라는 데 여러분들도 여행할 때 들리는 데 아닙니까? 산부인과 의사였어요. 1800년대. 근데 이게 특징이요. 이게 실화입니다. 병동이 2개가 있었는데요. 병동 1에서는 그 산모가 이제 아기 낳고서 이렇게 막 열이 막 오르다가 이렇게 죽는 그 폐열병 같은 일종이죠. 16%가 사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병동 2는 사망률이 2%밖에 안 돼요. 8배 차이가 되잖아요.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유가 뭘까 궁금해진 거죠. 그래서 병동 1은 이런 거예요. 죽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추모하는 거에서 이제 카톨릭 사제 출입이 많아가지고 그 사제 출입을 막아라. 이게 종교 행사를 막는다는 건 당시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반발도 있었고요. 이 양반은 굉장히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허트가 되는 그런 상황들도 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차이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 그래서 이 양반이 무리를 했어요. 그러면 딱 봤더니 일동은 의대생 출입이 많고 병동이는 산파들 출입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의대생들은 해부학 실험을 한다는 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부학 실험을 하고 손을 깨끗이 씻고 출입해라 라는 걸 했더니 그럼 여태까지 우리 의사들 때문에 이렇게 사망률이 높았냐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면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였던 거예요. 그 굉장히 이 양반이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스트레스에 이 양반은 죽습니다. 근데 2%가 같아져 버린 거예요. 요새 병원 드라마에서 보면 의사들 발로 차고 손 씻는 거 아주 흔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의한 감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손을 씻으면 사망률이 줄어든다는 것은 예측이 돼요. 그런데 그 이유는 의사들 때문이었다라는 걸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의 키워드는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활용 측면에서 본다면 예측의 문제를 두느냐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이 2가지가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원장님하고 저하고 동일한 나이고 동일 직장을 다니고 있고 동일 직급인데 은행에 가서 대출을 갔어요. 원장님은 대출이 된다는데 저는 안 된대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를? 저 사람은 되고 왜 나는 안 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딥러닝이니 머신러닝이 이런 것들은 뒤에 간단히 언급을 하겠지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게 굉장히 한계 포인트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통계 모형은 조금 다르죠. 그 전공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매출액에 영향을 주는 건 그 제품의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걸 설명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의 설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앞으로 이 빅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이 돼야 되고 많은 연구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도 하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한번 그 의견을 낸 적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도 실제죠. 구글의 독감 트렌드 다 아실 거예요. 2008년 이제 독감과 관련돼서 검색어 빈도를 가해서 독감이 올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서비스예요. 이게 미국 질병관리본부보다 일주 이상 빠르게 예측을 하니까 이거 큰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네이처지에 소개가 됩니다. 이게. 근데 2009년에 신종 인플루엔자의 유행을 놓쳐요. 그리고 실제 발생률에 대해서 2배에 달하는 예측을 해서 이거 엉터리다 해서 서비스 중단된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사람들이 2008년도에 사이트를 하면서 조회하다 보니까 조회수가 늘죠. 조회수가 늘다 보니까 독감이 온다라고 빠르게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거에서 벌어진. 그러니까 우리가 맨 아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예측에 초점을 뒀느냐 아니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식과 결부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그 재현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스몰 데이터를 통해서 전체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대표성 있게 샘플을 뽑아서 그 나온 결과와 비교해 보는, 그래서 그걸 확증하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지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그건 제가 아주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것도 되게 이슈가 된 거죠. 보면은 보세요. 좌측은 아르헨티나고요. 우측은 미국인데 그 위에 실선 보이시죠? 이게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한 거예요. 이 점선이라고 하는 것은 실시간 시스템을 또 MIT에서 한 거예요. 지금도 하고 미국 거는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실선이 그거예요. 저 MIT에서 한 건데요. 아래 하얀 거는 뭐냐? 물가가 지수가 저렇게 오르고 있는데 점선으로 표시한 건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한 거잖아요. 물가가 낮다고, 그렇게 많이 안 올랐다고 예측한 거죠.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통계 조작으로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아르헨티나 통계 조작이 이상하다, 조작했다, 과소 추정이라는 문제가 발생.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주가 지수에 또는 실업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투자자들에게 정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70개국 300개 온라인 장터 500만 개 품목에 대해서 소매 가격을 조사해서 물가 지수를 매일 산출합니다. 이 뉴욕타임스에 2013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사이트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으로 물가 지수를 행안부나 통계청 공동으로. 근데 2,000개 중 한 1,200개 정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제가 말을 자세히 쓴 이유가 나중에 혹시라도 오늘 제가 들은 얘기가 들으신 분들이 아 이건 내가 그때 이렇게 좀 자세히 적어주시면은 안 잊어버리시, 메모하는데 불편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친절하게 적어놨습니다. 근데 800개가 곤란한데 그런 게 보통 짜장면 가격, 뭐 이발비 이런 것들, 그거 하루 사이에 잘 안 바뀌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금 환급은 그냥 다 내비두시고요. 이제 부정 환급. 제가 이제 인천시에 한번 갔어요. 거기서 이제 요청을 해서 2번인가 갔군요. 갔더니 거기는 이제 그 징세 문제 그런 것들을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는 그다음에 교통과 관련되는 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리펀드가 되는 게 39에서 80으로 바뀌죠. 1년 사이에 한 2배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감사원에서도 관심이 큽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첩보에 의존하죠, 그렇지? 조사하면 다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사례를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제가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한계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싫어합니다. 그 보면 2차 세계 대전에 이게 저는 이 얘기를 꽤 오래 전에 했는데 신문 기사에도 이게 한번 나온 적을 제가 봤어요. 그 예전에 통계 개발 안정하시던 분이 이 글을 쓰셨더라고요. 이재형 원장이라는 분이. 그런데 보면은 2차 세계 대전의 생존전 보면은 2차 대전에 이제 전투기가 가잖아요. 그 총탄을 쏘잖아요. 그치? 요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도 굉장히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럴 때 저 빨간 점이 이제 총탄 맞은 자국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회의를 열는 거죠. 앞으로는 이 전투기를 만들 때 저런 데가 총을 많이 맞으니 저런 데를 좀 단단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죠. 비행기가 가서 돌아오지 않은 비행기들이 많습니다. 다른 데 맞고 추락한. 이해되시겠어요? 얘는 그래도 돌아온 비행기예요. 맞고 추락한 비행기에 대한 데이터는 없는 거죠. 그렇죠? 어디 맞고 추락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건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모집단 전체를 잘 대표하지 못하는 편향을 갖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생존 전투기의 타는 기록을 보면 타는이 없는 부분, 저 허연대죠. 그곳에 맞는 해당되는 전투기로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에 대한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는 이 편향이 있다는. 그래서 제가 전체 대표성을 갖게 스몰 데이터를 통해서 확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몰 데이터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교락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그 한번 이런 거 보세요. 이것도 실제 자료인데 미국 UC 버클리라고 하는 대학은 되게 유명한 대학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학원 입학에 있어서 남자 합격률이 52%고 여자 합격률은 40%. 그래서 여성 단체에서 이거 소송을 제기합니다. 입학에 있어서 성차별을 했다 이런 거죠. 그러나 점점점점 뭐 이거 별로 이런 주장이 이렇게 크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거죠. 보시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의과대학은 경쟁률이 높은 거 아시죠? 입학이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또 그렇지 않은 과도 있죠. 경쟁률이 낮은 학과. 그러니까 단과대별로 뽑아본 거예요. 그래서 A 단과대학을 봤더니 오히려 여자가 합격률이 높죠. B도 여자가 높습니다. 63%, 68%.
C는 남자가 약간 높고 D는 여자가 약간 높고 E도 남자가 약간 높고 F는 여자가 월등히 높습니다. 색칠된 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라고 검증된 부분이요. 그래 아니 전체 결과를 봤을 때는 남자가 합격률이 10% 높은데 왜 단과대별로는 그것이 역전되었을까? 보면은 그 지원자를 보세요. CDE가 합격률이 떨어지는 단과대학이죠. 거기에 여자들은 593명, 375명, 300 몰빵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치열한데 여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한 거죠. 경쟁률이 낮은 합격률이 높은 분야에는 남학생들이 지원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여학생들이 전체 합격률이 떨어졌던 이유는 지원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 집중해서 지원됐던 그것이 원인이었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결과와 세부 분석 결과가 역전되는 이런 파라독스가 일종의 이 단과대학과 이 지원 분야라고 하는 것이 순수한 그 합격 불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혼란을 줬던 거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교락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를 제가 이거 제 귀신같이 찾아냈어요. 저 이거 아시죠? 뭔지 아세요? 그 비행기 타고 가시면 많이 보여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저도 여러 번 봤던 영화고요. 그 이제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이제 난간에서 이 보석을 떨어뜨리고 이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치? 그 저거 따라하다가 큰 위험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맨 우측에는 31년도에 이 타이타닉과 관련돼서 이제 동상이 세워진 부분입니다. 당시에 1912년 4월 15일 날 이 일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당시에 뉴욕 타임스 기사입니다. 한번 보세요. 거기 영화 보신 분들은 이런 거 아실 것 같은데요. 그 선장들이 여성들, 아이들 다 그 보트에 먼저 구출하고 그 양반들은 장렬히 전사하는 아주 근사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는 반대로 세월호에서 선장부터 도망가는 장면이 이슈화돼서 이제 신문에 기사화되고 그랬어요. 믿으세요? 타이타닉의 결과를 다 그렇게 믿고 계실 거예요. 이 웃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1등실이 제일 비싼 데입니다. 승무원 보면 1등실이 생존율이 61%, 2등실이 36%, 3등실 24.1%. 이거 실제 자료입니다. 승무원 24% 맞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한 거와 똑같습니다. 승무원의 생존율이 제일 떨어졌구나. 승무원은요 여성 비율이 2.6%밖에 안 됐어요. 당시 제가 데이터를 맨 저 아래 하면 맨 우측을 보세요. 여성 비율이 보면은 승무원이 2.6%라는 거 보이세요? 여성의 생존율과 남성의 생존율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보시겠어요? 생존율 여자를 먼저 보세요. 1등실 97.2% 살았습니다. 이게 조금 옮겨. 이 라인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등실 86%, 3등실 46.1%, 승무원 86.9%입니다. 승무원이 넘버 2입니다. 보시면 이상하시죠? 남자 생존율도 보세요. 1등실 32.6%, 2등실 8.3, 3등실 16.2, 승무원 22.3%입니다.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이 죽음 앞에서 이 사람들도 자기가 살려고 그 몸부림친 흔적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결과를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죠. 세부 분석 결과.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성별이 교락돼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생존율은 그 세부적인 정보에서 그런 걸 활용해서 이렇게 분석하는 이런 해안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통찰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정확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타이타닉 때도 1등실 비싸게 산 사람들 다음에는 승무원의 생존율이 제일 높습니다. 2등실, 3등실보다. 의외죠? 저는 이런 생각, 이건 실제 자료입니다. 그 보시면은 요새 이제 빅데이터와 관련되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 이야기부터 또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보고 또 위험성도 볼 수가 있어요. 요새 많이 보면은 여러분들 뭐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 뭐 인공신경망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파이썬 이런 걸 이용해서 한다 뭐 이런 기술적인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보시면 그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일로 가면 안 보이시죠? 여기 원장님 앉아 계시면 참 좋은데요. 제가 원장님을 딱 쳤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분이 딱 맞고 맞았다는 걸 인식을 해요. 그렇죠? 그럼 이분이 뇌가 어떻게 생각이 되는지 우린 몰라요. 그리고 저를 두 대를 또 쳤다고 해보세요. 그럼 제가 때린 거는 입력이에요. 그 중간에 무슨 일이 돌아갔는지는 모릅니다. 반대로 저를 두 대 때린 건 출력이에요. 나는 맞으면 두 배로 갚는다 이거죠. 어떤 분은 참고 만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린다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맨 왼쪽이 바로 그런 입력입니다. 맞은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자냐 뭐 직업이 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왼쪽에 있는 거고 가운데 어떻게 뇌 구조가 돌아가는지는 몰라요. 그런 걸 우리가 은닉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닉층. 이 중간 과정을 알 수가. 그런데 출력은 2대 때린 거로 나온 거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의 정보가 들어가면 이 사람은 신용대출 승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 상태 가면은 승인 거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출력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측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머신러닝, 딥러닝 기법들의 특징인 거죠. 그 중간 과정이 왜 그러는지를 이유를 설명하는 게 숨어 있어요. 은닉층. 이 히든 레이어가 층이 2개로 돼 있죠. 이것이 14층으로 되어 있는 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알파고입니다. 알파고. 알파고는 뭐 그 구글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회사에서 한 거 본인들이 산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뇌 구조를 그대로 인공적으로 본따서 만든 네트워크 구조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이게 뉴런이라는 게 신경 단위를 뉴런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10에 30 승계. 그 10에 30개 몇 개입니까? 또 그런 거 물어보시면 돼. 그냥 많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엄청난 겁니다. 뭐 세포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이슈를 던지는 거예요. 예측인가 설명인가. 이제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왼쪽에 이렇게 있고 블랙박스가 있는 겁니다. 그 Y가 있어요. 그 블랙박스가 아까 2층이 있었죠. 그 블랙박스가 히든 레이어가 2층 이상인 경우를 용어로 딥러닝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죠. 네. 그래서 통계적 모형과 기계학습, 통계 모형의 다른 이름이 지금은 머신러닝, 기계학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모형이 초점이냐 알고리즘 방식이 초점이냐 할 때 알고리즘 방식이 지금 우세해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보면 그런 모형과 기계학습의 모형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만들어 놓은 제품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통계적 모형과 기계학습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제품으로 만들어 놓은 것. 이게 인공지능인 거죠. 그래서 뭐 알파고니 구글 번역기니 파파고니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제가 제안은 빨간 거로 한 건 뭐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빅데이터를 잘 자료를 탐색해서 분석하잖아요. 그거 할 때 뭐 머신러닝, 딥러닝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합니다. 그 다음 단계 confirmatory studies with small data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 재현성. 그래서 그런 빅데이터는 편향을 가지고 있고 교락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석했을 때 그 데이터를 잘 대표하게 디자인해서 뽑아서 그 결과를 확증해서 그것을 지식화해서 이용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제 주제를 좀 넘겨서 빅데이터를 우리가 앞으로 분석해서 활용할 때 그런 주의점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던졌는데요. 산업계의 연계에는 그 보시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학생들한테 너 공부 잘하니 이래 물어보면 보통 하는데 하는 데 제일 많아요. 뭐 제가 전교 1등 이렇게 말하는 애 별로 없어요. 그럼 그때부터 애가 재수가 없거든. 그래서 잘 안 합니다. 또 학교 완벽한 꼴찌라고 해도 뭐 삼촌이 와서 너 요새 공부 잘하니 이러면 제가 우리 학교 완벽한 꼴찌 아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는 친구는 없고요. 그냥 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모습이 자료가 왕창 포진되어 있고 많이 그다음에 극단적으로 갈수록 적게 포진되어 있는 게 정상적인 규범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규범을 따른다면 정규 자료가 다음과 같이 가운데 많이 보통의 양쪽으로 갈수록 적게 분산돼서 포진되어 있을 거야. 이게 정규분포 용어인 거죠. 쉽게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게 들어오면 거기에는 시그널이 있어요. 신호.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모형이라고 우리가 찾아내는 거고 앞서 얘기했던 그런 방법들을 통해 찾아내는 거 거기에 노이즈가 항상 있습니다. 노이즈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경제 모형을 만들었다. 그럴 때 경제 모형을 우리나라 경제를 설명하는 변수가 50개일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죠? 50개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다 설명이 됩니까? 안 되죠. 네. 그런데 그 모형은 그러니까 3인 모형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모형을 쓰잖아요. 우리가. 왜 쓰는 것 같으세요? 유용하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유용하기 때문에. 원래 데이터는 찌글찌글하게 이렇게 원같이 생겼는데 그거는 그런 모형식을 너무 복잡하고 찾아낼 수가 없다 보니까 그걸 원과 같은 틀에로 근사시키면 반지름만 알면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틀에 보면 이제 노이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호화해서 자금제거를 통해서 신호를 만드는데 이 정규분포라는 이제 시그널을 만들어낸 거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분석에 큰 역할을 하는 어마어마한 성취라고 보고요. 이게 독일에 가 보면은 이 가우스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걸 만든 건 아니에요.
그 이전에 르장드르라든지 드무아브르라든지 이런 분들의 훌륭한 연결고리를 갖고 이제 이분이 종합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독일 돈 10마르크에 적혀 있고 보이세요? 그림? 아 이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식도 있는데 fx는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 2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1, x 마이너스 뮤의 제곱. 제가 애워서 온 건 아니고요. 저는 압니다. 저 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예. 저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유로화를 쓰니까 이게 없어졌죠. 이거 제가 이걸 그 유럽 가가지고 한 장을 가져왔는데 누가 이 신기해서 보여달라는데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스캔을 해놓기 망정이지. 하여튼 이게 이제 앞서 얘기했던 그런 시그널을 만들어낸 거고요. 그래서 이 시그마와 관련되는 것 중에 골프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이게 우리가 6 시그마라는 거 들어보셨죠? 시그마, 2 시그마. 163년에 1회 퍼팅 미스를 할 정도로 완전 무결점이라는 거죠. 그 이 충남 지역에도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고 특히 제조업들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기업들도 있고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건 이런 거죠. 이거는 아주 국내 뭐 굉장히 유명한 회사에 하고 있는 형태인데요. 이 수율이라고 하는 분석을 하죠. 주로 분량률, 공정 프로세스와 관련되는 그런 것들이 얘기고 이런 것들이 6 시그마에서 MAIC라고 해서 측정해서 그 측정된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프로세스를 개선해서 그걸 잘 관리하자. 그래서 MAIC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이슈가 돼서 그래서 제 기억에 그것도 2007년인데 2007년도 제가 이런저런 일을 조금 했는데 삼성그룹에서 찾아왔어요 저를. 거기 7명 파트장이 있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반이 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삼성경제연구소, 삼성중공업 뭐 등등 해가지고 파트장에 가서 삼성에 입사한 모든 사람들은 이 교육을 필히 받아야 되는데 각 기관마다 이게 교재들이 다른데 이것을 일관화된 그 식스 시그마 툴북을 개발해 달라. 그래서 제가 한 5달을 매주 체크를 해요. 이 친구들은 일주일 단위로. 아, 저는 이제 바쁠 때는 좀 안 했다가 쉴 때는 좀 많이 하고 이러면 좋은데 매주 이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툴은 영문 버전 미니 탭으로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위해서. 그래서 그때 만들어서 그런 걸 통해서 이런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벌써 15년 전인데 그때 툴북을 제가 개발해 줬었거든요. 삼성그룹에. 근데 어쨌든 그와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은 이것이 조금은 스마트 팩토리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뭐 이야기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회사를 좀 더 그 우리가 똑똑하게 만들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공장들을 좀 더 똑똑하게 스마트하게 만들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용어들을 쓰면서 스마트한 생산 현장은 ICT나 IoT 이래서 공장이 이제 자동화되는 모습인데 그렇지 않은 데는 아직도 일지 쓰고 엑셀 쓰고 뭐 이러고 있다. 수동적인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표준화해서 잘 데이터로 해서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스마트한 공장의 운영이 필요하다. 그걸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하자. 이런 게 포커스잖아요. 그래서 G사에서 한 내용, 또 인텔에서 한 내용, 또 시먼스에서 한 내용, 그다음에 도요타에서 한 내용, 뭐 이런 내용들이 사례들입니다. 이게 실제 내용들이죠.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한 그런 공장 운영 관리가 제조 그 현장을 혁신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제가 시간이 저한테 좀 더 써도 돼. 이거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토론하시는 분들의 시간을 미니마이즈해서 모든 사람들의 기쁨을 맥시마이즈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를 할게요. 그냥 그 언택트에서 수집 자료를 좌측을 보면요. 저장, 분석, 그런 이제 지식화하는 것들이 우측에 보면은 온라인 쪽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데이터 기업과 관련되는 뭐 애플, 알파벳, 구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나라 이제 네이버, 카카오 그런 것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정부 규제에 의해서 작년에 많이 좀 흔들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원래 출발은 이렇게 했잖아요. 구글은 검색으로. 근데 파급 효과는 지금 저런 쪽으로 어마어마하게 확장돼 나가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데이터를 통해서 저렇게 산업과 연계되는 모습들을 사실 만들어냈구나 하는 걸 사실은 보는 게 우리의 그 해안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우리 특히 과장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 그런 건데요. 이런 게 있어요. 산업과 연계를 보면 민간이 정부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 그 우측에 사례가 있고요. 정부가 민간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 아래 아까 MIT 같은 경우는 민간이 정부가 독점하던 통계를 직접 생산해내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조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교통통신과 관련되는 것, 소셜 미디어와 관련되는 것, 물가 관광 통계 가는 걸 이제 예전 미래부에서 이런 걸 했죠. 유통 빅데이터 중소상인 지원하는 문제, 그다음 관광과 관련된 그 우측에 주관기관 참여기관에 리스트업이 돼 있어요. 자동차 부품과 관련되는 것, 이 자동차 부품 연구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 관련되는 것, 인플루언자 관련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참여돼서 산업과 연계되는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 내용은 이제 가운데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해놓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산업 연계에서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기존 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죠. 예. 표본조사, 행정 데이터 뭐 이런 등등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 이제 얻어지는 데이터 구조가 이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데이터로부터 출발을 해서 그거를 잘 어쨌든 그 내본 사회에서 그 경쟁이 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가져가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 원유가 되는 데이터가 원천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게 핵심이잖아요. 제가 이걸 생각을 하면서 이 가운데 이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공유 DB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위에는 기업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고 개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 가지고 기업과 공공 DB는 또 뭐 개인 맞춤형 행정 서비스는 공공 DB 가지고 뭐 국세, 의료보험, 연금 이런 문제들이 연결되어 있는 건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기준이 생태계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인데 저는 과장님한테 이런 생각을 이거는 제가 슬라이드에 안 넣었어요. 제가 한 페이지 정도를 제 생각을 정리해서 넣을까 말까 하다가 안 넣었는데 이게 제가 답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거든요. 좀 열린 사고를 가질 필요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충청남도에서 미래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공공을 떠나서 공공 빅데이터 쪽은 또 따로 있다고 제가 아까 아침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기업과 연계한다면은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본인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라고 좀 보거든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은 먼저 도 입장에서 제가 충남도도 가봤어요 한번. 그다음에 다른 지역도 가보고 또는 이 지역에 있는 뭐 아산 시청도 한번 오라 그래서 가본 적도 있고요. 또 예산 시청도 이렇게 거기도 보니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외부 용역을 해가지고 막 본인들한테 필요한 빅데이터 무슨 팀이 있나 봐요. 논산도 제가 한번 가보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보면은 아 이런 데까지 관심을 갖고 근데 제안 발표는 심사도 가보고 이제 하는 일들이 보면은 도에서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은 용어를 어떻게 붙여야 될지 모르지만 시짝대기 통계 구축이라고 하는 용어를 딱 잡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충남 통계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역을 기준으로 본다면 국가 한국을 보면 K 통계가 되겠죠, 그렇죠? K 컬처가 되듯이 그 C 통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것이 충남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여러 분야의 데이터들이 산재해 있고 데이터가 부족하진 않아요 지금. 그게 무엇이 있는지조차를 모르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유라고 하는 개념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충남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플러스 전국 단위로 오픈되고 구입할 수 있는 데이터들 플러스 요새 모두 다 이렇게 데이터 인테그레이션 융합하는 게 보면 이제 카드사 데이터도 붙이고요. 인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이스 평가 정보에서 와서 하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다음에 통신과 관련되는 GPS 정보도 우리가 붙이잖아요. 그건 이동통신 데이터들 휴대폰을 가지고 얻어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는 공유 DB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럼 그거랑 너희들 데이터하고 붙여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첫 번째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충남 지역에 있는 산업과 연계한다면 충남 지역에 그것을 매출 기준이건 종업원 수 기준이건 100대 기업을 일단 뽑아서 그 회사들에 대해서 국내 리서치 회사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세요. 그래서 너희들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공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이 있느냐. 그 너희 회사에서 지금 중요하게 생각되는 문제들은 뭐가 있느냐. 5개씩만 적어라. 좀 심층 면접을 할 필요가 있죠. 그거를 싹 모아 보시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은 이런 게 있구나. 그럼 그걸 묶어서 얘네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는 A, B, C, D, E구나. 이것을 그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럴 때 전문가들을 거의 조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하러 나가기 시작해서 그것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잘 되면 그것이 확산시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출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제한된 시간 내에서 일단 기본적인 사고는 그래야지 뭔가 고삐가 풀릴 수 있고 그런 걸 위한 어떤 거버넌스를 조직한다든지 하는 건 도하고 여기 지금 충남 과학기술진흥원에서 같이 고민을 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추진 주체가 있고 그런 내용이 출발이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기업 입장에서도 니네 자료를 다 달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자료가 있다는 걸 일단 파악이 안 돼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개념들을 통해서 공유, DB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기업과 연계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데이터 생산보단 데이터 많아요, 나름대로. 그래서 공유라는 개념, 활용이라고 하는 개념을 극대화, 이 전환이 시작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걸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강화인데 여기 그 충남 인자이라든지 테크노파크 이런 데서도 이제 이 지역에 이제 교육들이 여러 가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당장이 돼 취업과 연계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이런 데이터 기반에 대한 부분에 그 새로운 그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좀 이용자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데요. 그래서 도메인 날리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고용 이동이 현실적이라는 거죠. 그런 인력을 자꾸 만들어내라. 아이 뭐 1년에 어떻게 뭐 저 예를 들어서 3명을 뭐 생산해내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거는 아이는 10달을 거쳐야 탄생이 되는 건데. 그래서 고용 이동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런 인력으로서의 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을 한번 그 심심하실 때 그 열심히 일하시다 심심할 때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 자료를 몇 개 놓고요. 요 화면은 보면은 4개가 있죠. 매니가 스태티스틱 통계예요. 출발이 저기니까 데이터를 다루는 출발. 저게 뭐 고귀한 이렇게 액자같이 집에 걸어놨어요. 그 아래로 갔더니 머신러닝이라니까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졌어요. 우측에 막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렸죠. 이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 그림 이제 절로 다 몰려가고 있어요. 그걸 이제 그냥 하나 제가 재밌는 그림이길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1의 수량화 혁명이라고 하는 숫자 체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2의 수량화 혁명은 제가 보기에는 보면은 그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말도 있는데요. ICT 융합, 초지능, ICBM이 그 북한 핵탄두 미사일 이름하고 똑같잖아요. ICBM 초연결 시대와 ICBM이 쉬워요. I는 ICT, IoT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이고 C가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뭐 USB에 이 데이터를 넘겨주고 그랬지만 어디 쌓아놓고 거기 접근해가지고 다 가져가라는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환경이라는 부분이 있고 빅은 빅데이터를 말하고 M은 모바일을 말하잖아요. 그렇지? 그런 걸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데이터 정보가 부족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넘쳐난다. 그래서 그에 관련되는 새로운 프로페셔널이 필요하고 이 3개 데이터를 잘 기술하고 모델링하는 또 프로그램의 활용 능력 그다음 그것을 갖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커뮤니케이션 인문학적 소양 이런 것들이 핵심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니라 구글에서 던진 메시지입니다. 네. 그리고 더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대단히 유명한 그런 그 저널의 2010년에 2월에 실린 내용인데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데이터 정보 지식이라고 하는 지식사회라고 하는 용어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첫 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 자료 첫 페이지. 거기 보면은 첫 페이지에 보시면은 아까 지식사회 그런 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거기 데이터의 증가하는 양을 더 이코노미스트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맨 첫 페이지입니다. 맨 첫 페이지. 제 지능사회 아까 했던 페이지. 거기에 맨 위에 박스가 있죠, 그렇죠? 그 더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걸 제가 해놨고요. 데이터 증가량이 거기 적어놓은 게 있어요. 저기 2010년도니까 거기 30년 후 몇 배라고 돼 있어요. 거의 30만 배 가까이 된다라는 게 그 표현돼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쏟아진 데이터 양의 30배. 그러니까 2003년까지 얻어진 지구가 태어나서 얻어진 자료가 2003년까지 지금 하루에 얻어지는 데이터 양보다 작대요. 심지어. 그런 정도로 그래서 그런 새로운 시대에 프로페셔널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좀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게 그것도 이코노미스트 저는 이거 보고 감탄했어요.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있어야 되는데 보시면
영일이라고 하는 코드, 디지털 레인입니다. 영일이란 디지털 레인이 내리고 있고요. 그 쏟아지는 범람하는 거를 우산을 거꾸로 들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지식화해서 지혜화해서 이렇게 양분을 주는 이런 전문가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화두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데 어마어마한 사파로 보여집니다. 저는. 일단 제 얘기는 그냥 이렇게 정리를 간단히 할게요. 제가 한 30초 정도만 좀 더 쓸게요. 우리가 왜 데이터 얘기를 시작해야 됐는가? 내본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사회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럼 그 데이터로부터 데이터를 가공 처리한 정보, 그걸 활용해 축적된 노하우 지식, 그걸 활용하는 지혜라고 하는 단계의 흐름 속에 살고 있다. 그 출발은 데이터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정보 지식화해서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는, 활용해야 되는 그것이 지금 화두인 문제이고, 그와 관련돼서 그런 빅데이터는 수치적인 숫자 데이터로부터 시작하는 역사적 조명, 원래 빅데이터에서 다시 리바일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시각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고, 그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모습과 사례들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 그런 것들이 산업과 연계되는 거는 우리가 산업은 이제 예전에 제조업부터 많이 출발됐으니 그런 거에서 이제 언택트 기업까지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그런 걸 충남도에서 산업 연계 전략은 아까 제가 몇 가지 정리해드렸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출발하시면 될 것 같고, 후에라도 뭐 말씀을 나누실 기회가 있으면 김범수 과장님이나 또 원장님이나 제가 혹시 궁금한 부분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제 아는 범위 내에서 아는 부분은 많지는 않지만 말씀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어쨌든 좀 구체적 실현성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런 것 속에서 어쨌든 여기 자체 내에 있는 사람들의 인력에 직업도 한 개의 직업이 아니라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고용 이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앞서 이코노미스트에 있는 그런 사파에 있는 그림과 같이 그런 프로페셔널들이 30만 배가 넘는 쏟아지는 데이터량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우리 자체 이 지역에서도 좀 할 수 있고, 저희 과는 이제 빅데이터 AI 학과고 그런 것들을 하는 전문가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전문가를 주변에서 활용하시면 어쨌든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쨌든 이렇게 좋은 분들을 뵙고 제 내용이 뭐 그렇게 특별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저도 좀 생각을 갖고 오긴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 포럼이 어쨌든 의미 있는 출발이 되는 그런 자리이기를 기대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